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지금 이란과 미국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약간 낮아졌지만 그러나 지금 굉장히 큰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예객기가 추락한 사건인데 그 우크라이나 예객기가 정말 사고로 추락을 했는지 아니면 격추됐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락한 우크라이나 예객기가 이란에 의해서 격추된 정황을 포착했고 이런 내용들을 분석했습니다. 자, 과연 어찌된 상황인지, 정말로 이란은 책임이 없는 건지, 진짜로 보잉의 보잉 737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의 보잉 737 예객기가 테헤란 공항에서 이륙 직후에 추락했다. 지금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언론들이 나오고 있죠. 앞은 여러분들 다 아실 테니까 자, 여기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이란 당국자는 이란 관영 이라니아 통신에 비행기가 엔진 화재 발생 후에 추락했다면서 엔진 화재로 인해 조종사가 기체 통제력을 잃어 추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해당 기체가 사고가 많은 737 맥스가 아닌 베스트셀러 737-800 계열이며 운항사 역시 기체 상태가 양호하고 승무원들도 잘 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륙 전 그 어떤 이상 신호도 감지된 적이 없다라고 전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란과 미국 언론의 내용이 완전히 상반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비행기가 이륙 직후에 엔진에 화재가 나서 추락했다. 통제력을 잃고 추락했다라는 게 이란 관영입니다. 관영 이라니아 통신이 그렇게 보도를 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자기네들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게 다 이제 인터뷰를 해본 것이죠. 그래서 기체 상태도 아주 양호했고, 왜냐? 구입한 지 석 달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승무원들도 아주 베테랑이다. 그래서 이륙 전에 그 어떤 이상 신호도 감지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저는 근데 여기에서 우리 국내 언론들이 참 문제가 있는 것이, 이제 보잉 737이 추락을 하니까 최근에 이제 보잉 737 맥스라는 항공기가 계속은 아니지만 아주 자주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잉 737 맥스, 그러니까 보잉의 737이라는 항공기 전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처럼 지금 그 호도를 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마치 지금 현재 최신형 소나타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지난 세대 또는 지지난 세대에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이 너무너무 운행을 잘했던 지난 소나타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데, 이런 비전문적인 보도 행태는 좀 자제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사고 기체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3년밖에 안 된 최신 기체 B737-8KV입니다. B737-8KV 이건 뭐냐? 보잉에 우리가 737-400, 737-600, 737-800 이런 거 우리 비행기 타면 보셨지 않습니까? 그 737-800 계열의 버전이에요. 자, 이건 말이죠. 이 737-800 계열은 전 세계 5,170여 대가 납품되거나 발주된 베스트셀러 예객기입니다. 우수한 연비와 비행 성능으로 중단거리 노선에 대량으로 취항 중이며, 사고기는 2016년 6월에 첫 비행을 하고 동년 7월에 항공사에 인도됐습니다. 우리 국내 항공사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저가 항공사들, 이런 저가 항공사들도 거의 대부분 이 B737을 쓰고, 저도 서울에서 부산으로 갈 때 그 국내 여객기 이런 거 탈 때 대부분 이 B737을 배정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전 B737 많이 타봤어요. 자, 이런데 이걸 가지고 마치 B737 맥스다, 그래서 보잉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런데 이번에 엔진에 불이 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엔진은 또 어떤 엔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로 불날 만큼 잘못된 엔진인지 신뢰성 없는 엔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엔진은 정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CFM56-7B24 엔진이란 건데, 자, 이건요, 미국과 프랑스의 합자법인인 CFM 인터내셔널이 개발한 터보팬 엔진으로 미 공군에서 F-108 제식명으로도 채용할 정도로 고성능, 고신뢰성의 베스트셀러 엔진입니다.
누적 엔진 가동 시간 10억 시간을 돌파할 정도로 우수한 신뢰성을 보유한 엔진이고 비행 중에 고장률은 33만 3,333시간의 1회 비율로 발생합니다. 추락 확률이 아니고 비행 중에 고장 확률이 무려 33만 3,333시간 만에 한 번 발생을 하도록 아주 신뢰성 있는 엔진이다. 우리 한국 공군이 지금 운영 중에 있는 피스아이 전기 경보기 E737이죠. 그것도 지금 이 엔진 쓰고 있어요. 우리 피스아이도 보잉 737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운영하는 미군이 지금 뭐 제식명으로 F208이라고 쓰고 있다니까 미군이 가지고 있는 B737 계열의 수송기나 정찰기나 이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엔진 다 쓰고 있어요. 미군이 쓴다 그러면 신뢰성 정말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 엔진은 소화 시설도 되어 있어요. 우리 뭐 일반 조그만 엔진이야 뭐 불나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이 엔진은 자체적으로 소화 시설도 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엔진이다. 그런데 이 엔진이 지금 정말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할 것 같은 그 당일날 마치 화재가 났고 그 화재는 거의 폭발에 가까운 화재가 났을까요? 너무 공교로운 일이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엔진 화재 주장하는 이란인데 정말 엔진이 문제일까요? 이란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엔진에 화재가 발생해서 조종사가 기체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 추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엔진에 화재가 발생해서 조종사가 기체 통제를 못하고 추락했다. 제가 공군 그리고 조종사 출신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쌍발 엔진 기체는 엔진 하나가 손상돼도 비행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엔진에 정말로 불이 났다면 그 엔진에 불이 나고 통제력을 잃어도 그 엔진 하나의 통제력을 잃어도 나머지 하나의 엔진으로 충분히 회항해서 기지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투기 구매 사업할 때 많이 아마 들어보신 뉴스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F-16 구매를 했을 때 그 전에 F-18 거의 뭐 잠정적으로 확정을 했다가 F-16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때 율곡 사업. 그때 전투기 조종사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다고 하죠. 왜냐? F-18은 엔진이 두 개라서 하나가 꺼져도 하나를 가지고 기지로 돌아올 수 있는데 F-16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꺼지면 끝이다. 그리고 이번에 FX3 사업할 때 그 F-15SE 정말로 페이퍼 플레인이고 그 역시 보잉입니다. 제가 뭐 지금 보잉 좋은 이야기 하니까 무슨 보잉에 뭐 받아 먹었냐 이거 아니고 저는 사실대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보잉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었죠. 아니 있지도 않은 전투기를 우리 한국에게 거의 뭐 제 생각에는 이거 사기치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전투기 있다. 그런데 이제 F-15 전투기를 베이스로 스텔스기 만들어준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나중에 결국 실토했죠. 스텔스기 아니다. 못 만든다. 라는 거였는데 어쨌든 거기 엔진 두 개 있는데 이거는 하나 꺼져도 추락 안 한다. 그런데 F-35는 엔진이 하나니까 이거 위험하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일부 개념 없는 공군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엔진이 두 개면 하나가 꺼져도 하나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엔진이 두 개인데 두 개의 엔진이 동시에 불붙은 게 아니고 하나가 지금 불붙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통제를 잃고 바로 추락을 하냐 이런 거죠. 참 문제가 이거 굉장히 궁색한 변명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륙 직후에 기체 이상이 있었다? 정말로 회항은 불가능했나? 자, 이게 이제 당시 그 자료예요. 한번 보시게 되면 이 공항이 있습니다.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 쪽으로 지금 날아가는데 방향을 그렇게 잡고 가는데 이륙하자마자 이제 추락을 한 거죠. 자, 테헤란에서 키예프로 날아가고 당시 고도는 7,925피트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추락을 한 겁니다. 자, 회항은 불가능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엔진에 불이 붙으면 도저히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불과 6개월, 7개월 전에 동일 기종의 엔진 화재 사건으로 회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인데 유나이티드 항공의 737 회항 사건인데요. 2019년 5월 30일 날 하와이 호놀룰루를 출발해서 마샬 제도로 가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737-800 똑같은 거예요. 737-800 UA132 편이 이륙 후에 엔진에 화재가 발생해서 약 50분간 선회하다가 호놀룰루로 회항한 사건입니다. 자, 이거 똑같은 엔진에 똑같은 기체입니다. 불과 7개월 전이에요. 이거 이제 미국 항공사예요. 이륙하다가 엔진에 불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바로 착륙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연료가 가득 차 있으니까 랜딩기가 부서지죠. 그래서 50분 동안 회항하면서 연료를 상당 부분 소비하고 착륙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연료를 가진 상태에서 착륙을 한 겁니다. 아니, 지금 엔진에 지금 불이 붙어 있는데 조종사가 천하태평양으로 지금 50분간 하늘을 계속 선회한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말이 되는 것은 왜냐? 이 조종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이거 추락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연료를 버리게 되면 지금 불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하늘에서 이 연료에 불이 붙어가지고 완전 더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연료를 버리지 않고 아예 그냥 선회하면서 연료를 소비하자. 그렇게 해서 착륙할 수 있는 무게를 만들자. 라고 생각하고 이 조종사는 그렇게 한 거예요. 엔진이 불이 붙어가지고 지금처럼 그냥 꽝 하고 그냥 떨어진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 불과 7개월 전에 똑같은 비행기 737-800이니까 그리고 똑같은 엔진을 가지고 했던 적이 있고 그 조종사는 정말 담대하게 하늘에서 연료를 버리지 않고 일단 착륙을 하려면 무게가 가벼워야 되는데 연료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착륙하기 힘듭니다. 랜딩 기어 박살이 날 수 있죠. 그래서 버리지 않고 불 붙을까 봐 여기다가 소비하고 내려왔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의문을 풀 첫 번째 열쇠인데 불덩이 상태로 추락하는 기체였습니다. 자, 이 영상인데 아마 동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1월 8일 새벽에 영상 촬영자인데 자, 일단 새벽에 영상을 촬영한 사람이 야, 여러분들 휴대폰 꺼내고 동영상 뭐 이렇게 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뭐하러 지금 새벽 3시에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휴대폰 켜고 영상 켜놓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뭔가가 특별한 이거 영상 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있었으니까 영상 켰지 않겠습니까? 동영상 촬영을. 자, 항공기가 추락할 때 불빛에 휩싸인 채로 지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항공기는 하강할 때부터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일부 부품은 공중에서 비산됐다. 부품이 공중에서 비산되는 건 뭡니까? 파괴됐다는 말입니다. 파괴. 화재가 났으면 그냥 떨어져야지 왜 뭔가 부품이 비산합니까? 이것은 파괴된 부분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불이 붙어가지고 바로 순식간에 추락하는 이 상황에서 언제 이 불 붙은 거 가지고 또 다른 데 붙어가서 그게 파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증언이 맞다면 이것은 뭔가에 맞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 파괴가 된 정황, 비산됐다라고 하니까. 자, 이제 제가 열쇠를 3개를 제시하겠는데 이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늦춰진 출발 시간입니다. 출발 시간이 늦춰졌어요. 어떻게 됐냐? PS752편은 이란 현지 시각 05시 15분에 이륙할 예정이었지만 약 1시간이 지연됐으며 06시 12분에 29R 활주로에서 이륙했다. ADS-B, 그러니까 이제 그 항적 정보 사이트예요. 여기 데이터에 따르면 이륙 후에 3분이 채 지나기도 전인 6시 14분에 최종 고도 7,925피트, 해발 2,416m에서 시속 509km로 추락했는데 공항은 해발 3,305피트, 즉 1,007m에 위치해 있고 사고기는 활주로에서 약 15km 북쪽에 추락했다. 라고 플라이트 레이더 24 항공기 항적 정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공항은 해발 1,007m에 있어요. 그리고 이 항공기의 최대 고도는 해발 2,416m예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떠가지고 불과 1,400m 올라간 상황이에요. 1,400m. 그리고 통상적으로 여객기들은 최대 순항 고도가 한 10,000m, 그러니까 한 10km 정도 하늘에서 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 비행기는 7.5km를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거의 초반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고, 이륙 후 3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힘을 쫙 받아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사고가 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객기를 타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륙 후 5분이 제일 위험하다. 착륙 직전 5분이 제일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이륙 후 3분이니까 이거 위험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사고 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또 조종사들에게 문의를 해보니까 왜 이륙 후 5분이 위험하냐. 바로 버드 스트라이크. 새가 엔진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폭파했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건데, 근데 새가 이륙 후 5분 이내 추락하는 경우는 그럼 뭐냐? 바로 새가 공교롭게도
엔진 2개 전부 다 새가 들어갔을 경우에, 그래서 두 엔진 다 못 쓰게 됐을 경우에 추락하는 것이지, 이렇게 새가 하나의 엔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문제없이 회항에서 착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러지 못했죠. 자, 세 번째 열쇠입니다. 세 번째 열쇠인데, 테헤란 공항 인근에 아주 밀집된 이란군의 방공 미사일 시스템, 방공망 때문입니다. 왜냐?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보라색 원이 보이는데, 이 보라색 원이 지금 보라색 원 많이 보이죠? 한 개, 두 개, 세 개가 중첩이 돼서 보이는데, 이게 북한에도 있는 SA-5, 러시아의 S-200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 게 보이죠? 이게 S-300. S-300을 이란이 국산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 하늘색, 노란색, 황색, 이게 뭐 조그만 원이 엄청나게 많이 보이는데, 이것들은 사정거리 한 45km 이하의 뭐 SA2, 뭐 SA6, 뭐 이런 것들이 쫙 깔려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이날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보복 공격 직후였습니다. 당연히 미국이 다시 재보복 공격을 하러 올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당연히 테헤란 공항 인근에 있는 이 지대공 미사일 기지들은 전부 전원 초긴장 상태로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태였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과거에 그 1988년 7월 달인데, 이때 지금 이제 이게 중첩돼서 나온 상황인데, 이때 호르무스 해협을 순찰하고 있던 미 해군의 타이콘데로아급 이지스 순양함 빈센스라는 배가 있었는데, 이지스 순양함이죠. 이게 이제 작전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란에서 이륙해온 여객기가 있었습니다. 그 여객기 A300 기종이었는데, 그 여객기가 20여 분 늦게 출발했어요. 자, 이 지역에 있는 방공망들, 당시 빈센스함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을 지나는 항공기, 여객기의 스케줄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 기지들도 당일날 이 기지에서 입출항하는 모든 입출항 기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열쇠의 그건데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6시에 출항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스케줄표에는 없는 비행기가 지금 어딘가에서 쑥 날아온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빈센스, 1988년의 빈센스함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케줄표에는 분명히 없는 비행기인데 뭔가 쑥 해가지고 갑자기 레이더상에 대형 비행기가 나타나면서 그 대형 비행기가 우리 군함 쪽으로 직선으로 날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무전을 해서 너 뭐냐? 이제 이렇게 알아봐야 되는데, 이 빈센스에서 SM-2 미사일을 쏴버린 것이죠. 이제 긴장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니까 이제 긴장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미사일을 쏴버린 겁니다. 그래서 빈센스가 이란의 A300 여객기를 격추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은 즉시 이제 그것을 인정하고 보상금까지 주고, 그리고 이란에다가 제재를 일시 해제해가지고 A300 비행기 수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제 보상금 다 해주고, 이제 그렇게 했었죠. 즉시 인정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 두 번째 열쇠에서 1시간 늦게 출발했으니까, 이번에 이 방공부대에서 봤을 때 스케줄표가 없는데 갑자기 나타난다. 자, 이거의 확률. 그러면서 방공부대가 이렇게 많으니까 이 중에 누군가가 초긴장 상태에 있다가 실수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왜? 불과 서너 시간 전에 이란의 탄도미사일 20여 발이 미국을 때렸으니까 이거 반드시 반격탄이 날아오겠다. 아니면은 미국의 전투기들이 스텔스기들이 들어와서 그냥 때려버릴 수 있겠다. 때리려면 제일 먼저 때리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방공기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언제 맞을지 모르니까 오늘 밤에 나 맞아 죽을 수 있어 지금. 바짝 긴장해가지고 밤을 새는 겁니다. 그 새고 나서 완전히 아침 돼서 눈이 깜빡깜빡 하던 시절이었어요. 아침 6시니까. 그래서 이 수많은 레이더 방공 미사일 기지 중에서 뭔가 하나가 실수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의문을 풀 스모킹건이 될까요? 추락 예객기 근처에서 발견된 바로 미사일 잔해입니다. 이 미사일 여기 이제 추락
그 마을 인근에서 추락한 그 마을 인근에서 지금 배수구 쪽 같은데요. 여기에서 발견된 미사일 잔해인데 이게 당시 이 수많은 방공망 중에서 있는 그 중에서도 아주 사정거리가 짧은 15km 사정거리를 가진 바로 이겁니다. 러시아제 토르 M1이라고 하는 야전 방공 시스템인데 이 토르 M1의 추진체 잔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정거리 15km짜리 지대공 미사일 토르 M1의 엔진 추진체 잔해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많다라고 이제 현지에서 지금 기자들이 막 올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미사일 잔해가 토르 M1 지대공 미사일 잔해가 무슨 뭐 여기 일반 뭐 소총 사격장도 아니고 탄피가 아무 데나 흩어져 있는 것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고가치 자산의 미사일 잔해가 동네 배수구에 왜 있겠습니까? 쐈으니까 있겠죠. 그리고 사진이 제가 너무 작아서 지금 어떻게 공개를 할 수 없어서 놔뒀는데 여기 잔해 중에서 보면 뭔가 점점이 뭔가 박혀 있는 형상들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 토르 M1이 파편식이기 때문에 그 파편이 와서 박힌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르 M1은 야전 방공 시스템이기 때문에 덩치가 작은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격추되는 것이 아니고 날개를 부수고 그래서 이제 통제력을 상실시켜서 떨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더 덩치가 큰 거는 바로 그냥 파괴시켜 버릴 수 있을 텐데 이건 파편식으로 날개를 부숴버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역시 이제 2014년 7월 달에 그때 이제 도네츠크 반군이라고 하는 데가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서 크림반도를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도네츠크 반군이 주둔하고 있던 지역 쪽에 역시 우크라이나의 우크라이나를 출항해서 말레이시아로 가던 말레이시아 항공 보잉 777이 격추가 됐어요. 그때는 이제 부크 미사일에 격추가 됐는데 그 미사일도 러시아가 제공한 것이고 이것도 러시아가 제공한 것이고 그리고 그 도네츠크 반군 러시아 전부 다 우리는 안 했다라고 지금까지 우기고 있고 국제조사단이 들어가가지고 그 도네츠크 반군이 미사일 쏜 흔적 전부 다 찾았는데도 그게 부크 미사일이다. 전부 다 찾았는데도 러시아는 우리는 준 적 없다 하고 지금도 발뺌하고 있어요. 왜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한항공이 격추됐을 때도 자기네들은 한 적 없다. 통신기록 나중에 다 공개됐는데 그러게 하고 있죠. 그래서 불과 6년 전에 도네츠크 반군이 말레이시아 항공을 격추시켰던 그 장면 그리고 지금 이 장면 아마 거의 흡사한 장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교신 기록이 담긴 블랙박스 공개를 거부하죠. 아니 자기들 떳떳하면 그 무선 통신 기록 왜 공개를 거부합니까? 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블랙박스들을 제조사나 미국인들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며 테헤란주의 위기관리위원회가 소집돼서 추락 사건을 조사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엔진 결함에 의한 화재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후에 밝혀질 것이다. 라고 이란의 민간 항공국장 알리 아베드자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국제조사단 빨리 구성해서 그들에게 공개해야죠. 물론 국제항공법에 의하면 추락한 그 지역에 있는 그 영토의 당사국이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건 지금 좀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에게만은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76명, 물론 여기 상당수가 이란인이고 그렇지만 여기에 40여 명이나 캐나다인이 있습니다. 영국인도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 비행기에 타고 있었고 정말 억울한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들 밝혀내야 됩니다. 국제사회가 나서서 진실을 밝혀내야 됩니다. 정말로 엔진 화재로 인한 사고인지 아니면은 이란의 저 수많은 방공망들 중에 하나가 긴장 끝에 그 도가 너무 지나쳐서 방아쇠를 당긴 것인지 그 토르 M1 미사일이 격추를 시킨 것인지 밝혀내야 됩니다. 자, 분석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보도하고는 좀 다른 결일 수 있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란의 격추인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